건설안전 필기 기본이론 제5강입니다.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된 내용부터 정리합니다. 안전점검의 종류. 일단 안전점검이라고 했죠. 안전점검. 점검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임시점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일상점검이라고 부르는 거. 이것을 다른 말로 수시점검 이렇게 부릅니다. 수시점검 이렇게 부르고 이 수시점검은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에 실시하는 점검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수시로 점검한다 해서 일상점검, 수시점검 이렇게 부르는 거죠. 매일 작업 전, 중, 후 실시하는 점검을 말합니다. 정기점검도 여러분들이 예상하시겠죠? 정기점검은 정기적인 점검이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매월 하는 월별 점검 또는 뭐 반기 점검, 월별, 반기 이렇게 정해놓고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실시하는 자체적인 점검을 말합니다. 특별 점검, 뭐 특별할 때 하는 점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편하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제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런 특별 점검하고 임시 점검 이런 말들이 문제로 나왔을 때 좀 어려워요. 일상 점검, 정기 점검 이 2가지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특별 점검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고장이 발생이 됐을 때, 설비가 고장이 발생이 되거나 또는 안전 강조 기간, 노동부에서 안전 강조 기간 해가지고 점검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점검들이 이제 특별 점검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특별 점검, 고장 발생, 안전 강조 기간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태풍이 온다든가 이럴 때 실시하는 점검 이런 것들도 특별 점검에 해당이 됩니다. 임시 점검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상 발생 시입니다. 자, 요 2가지가 구분을 잘 해놓으시면 힌트가 됩니다. 여기는 뭐예요? 기계 설비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고장이 나버렸을 때는 특별 점검인데 설비에서 이상한 소음이 나기 시작하다든가 진동이 발생한다든가 없었던 진동이 일어난다든가 갑자기 소음이 커진다든가 이런 것들은 임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상이 있을 때 아직 기계가 고장은 안 났어요. 하지만 이상이 있어서 점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임시 점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특별 점검과 임시 점검 이 2가지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부분이다 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점검 4가지가 있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하시고 이 점검 중에서 특별 점검, 임시 점검 구분해야 된다. 여기까지 정리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전관리자의 안전관찰 사이클에서 나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안전관찰 사이클, 이걸 스탑 이렇게 부르는데요. STOP에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찰을 할 때의 사이클이에요. 안전관찰 사이클, 말이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전관리자가 순회 점검을 하라고 돼 있죠. 안전관리자 직무에가 작업장 순회 점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순회 점검을 할 때 안전 관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라인의 공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관찰을 해봐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 뭘 합니까?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오늘은 어느 공장에 어느 공정을 살펴보겠다 하고 결심을 해야 되고요. 그 현장에 가서 정지를 합니다. 점검을 할 때 우리가 순회 점검 이렇게 말하면 순회하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보더라. 점검한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전체의 한 사이클 공정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 순간을 보는 거지. 그래서 정지를 하라는 거죠. 정지를 한 다음에 관찰을 해라. 유심히 쳐다봐라 하는 이야기죠. 유심히 그 공정을 계속 관찰을 해봐라. 그 다음에 조치를 해라. 관찰하는 도중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안전보건상에 문제가 있는 그런 지점이 나오게 되면 조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고를 합니다. 이 조치,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해서 선 조치를 하고요. 선 조치, 후 보고. 후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조치, 보고. 안전은 조치하고 보고합니다. 일반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보고를 하고 결제가 떨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실행을 하잖아요. 근데 안전은 조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한다. 결심, 정지, 관찰, 조치, 보고. 한 번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안전관리자 생각하시고 오늘 내가 어디 가야지? 결심, 어디를 봐야지? 결심하죠. 거기 가서 정지하죠. 유심히 관찰하죠. 그 다음에 문제점 있으면 조치하죠. 그 다음에 보고합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사이클을 안전관찰 사이클 이렇게 부릅니다. 별 내용 아니죠? 예,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안전관리의 4사이클 PDCA 이야기하는 겁니다. 플랜, 두, 체크, 액션. 이게 사이클로 계속 순환돼야 된다. 플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점검하고 조치하고 또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을 하고 점검하고 조치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수준이 향상이 되는 거죠.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4사이클을 사용을 해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PDCA라고 부르는 안전관리의 4사이클은 생산관리에 들어가면 생산관리의 4사이클, 품질관리에 가서는 품질관리의 4사이클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 사이클입니다. PDCA가. 자, 이 사이클. 우리 사업장에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업장 관리를 내가 하고 있는 책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 점검, 조치 이렇게 계속 안전관리 4사이클을 활용을 하시면 그 사업장의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도 과거에는 내가 안전관리자로 취업을 했는데 이 사업장이 법적 기준도 못 지키고 있는 사업장이에요. 여건이 안 돼서. 그러면 법적 기준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을 계속 PDCA를 가지고 찾아내고 수정하고 찾아내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이야기죠. 법적 기준이 다 맞춰졌어요. 맞춰지면 안전관리자가 할 일이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안전관리의 4사이클을 활용하면 법적 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이 우리 사업장에 적용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그게 이제 결제가 떨어지고 안전관리를 일을 추진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 사업장의 안전이 확보가 되는 거지. 법적 기준은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이 법적 기준을 맞추면은 사고가 안 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법적 기준을 만족을 하는 사업장도 사고가 납니다. 그런 사고가 나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만들 때 법적 기준을 다 만족시켰다, 현장이. 그러면은 그 현장의 안전 수준을 더 높은 수준으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수정을 하면서 우리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법적 기준보다 높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전관리의 4사이클, PDCA. 간단한 내용입니다. 제가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맞춰야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시험에 나와도. 자, 산업재해 정의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은 며칠 이상이죠? 3일입니다.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 시 1개월입니다.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3년에 2회 이상 이렇게 보고 안 하면 제재 받는다고 그랬죠. 앞에 강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에 2회 이상이니까 이 산업재해 발생되면 보고하는 거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산업재해 기록 보조입니다. 재해가 일어나면 어떤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냐. 자, 우리 사업장에 대해서 개요가 나오겠죠. 근로자 인적사항. 여기서 근로자는 재해를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기록이 돼야 되겠죠. 누가 다쳤다. 언제, 어디에서 일시하고 장소가 나와야 되고 어떻게 다쳤는가가 나와야 돼요. 원인 및 과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해를 재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고 재발 방지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산업재해 기록 보존 사항이고 이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뭘 만들어 놨어요. 산업재해 조사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 있는 산업재해 조사표가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보고하면 그 보고 서류를 보존하고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보존하고 있으면 된다. 이제 산재 신청도 해야 되겠죠. 산재 보고도 하고 이제 노동관사에는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끝나는 거고요. 이제 근로복지공단에나 산재 대상이면 산재 신청을 해서 거기에 따른 또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에 관련된 서류도 갖고 있어야 된다. 자, 산업재해 조사표입니다. 산업재해 조사표에 지금 여기 화면 좀 작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사업장 정보가 있고요. 재해 정보가 있어요. 재해 정보. 그 다음에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나와 있고 재발 방지 계획 이렇게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조사표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4가지하고 산업재해 조사표의 구성 항목이 결국은 같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산업재해 조사표를 넣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히 살펴볼 수 있으면 한 번 정도 읽어보세요. 뭐 쓰는가. 자, 뭐 산재관리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근로자 수, 사업장명부터 쭉 해가지고 건설업일 때만 원수급 사업장명, 원수급 사업장관리, 산재관리, 공사 종류, 공정률, 공사 현장 이런 것들이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재해정보에는 재해자의 성명부터 국적, 입사일, 고용 형태, 근무 형태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상해 종류, 상해 부위, 휴업 예상 일수, 사망 여부 이런 것들까지 체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꼭 한 번씩 이렇게 산업재해조사표가 양식이 되어 있구나 하고 보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한 번 정도는 살펴보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입니다.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재해입니다. 앞에 중대재해라는 말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중대재해, 사망자가 1명입니다.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입니다. 동시에.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1명, 2명, 10명이에요. 1명, 2명, 10명. 이 2명의 기준이 3개월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 명, 2명, 10명 이렇게 숫자가 잘못돼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요. 또 기준이기도 하잖아요. 중대재해냐 아니냐. 기준이기도 하기 때문에 1명, 2명, 10명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중대재해 관련된 내용 3개 항목밖에 없습니다. 1명, 2명, 10명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필기할 때는 이렇게 핵심적인 문제에서 1명, 2명, 10명 중에서 1, 2, 10을 수정을 해서 잘못된 보기로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명, 2명, 10명이 핵심이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자, 여러분들이 지체 없이라는 말도 아셔야 돼요. 산업재해가 일어나게 되면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이런 산업재해가 발생이 되면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대재해가 일어나게 되면 지체 없이예요. 지체 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아래사항을 보고를 해라. 그래서 보고사항은 이렇게 3가지입니다. 중대재해일 때는 1개월 이내에 보고하는 내용이 기준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지체 없이 보고하라는 항목이 추가가 된다. 그래서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한 사항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갑니다. 중대재해는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한 사항 이렇게 3가지 항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이 재해가 진정이 될 것 같냐,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지금 현재 몇 명이 다쳤냐, 몇 명이 사망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다가 사고가 났냐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지체 없이 보고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1개월이 되면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을 또 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중간 과정이 하나 더 있다.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할 사항이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중대재해 발생됐을 때 보고해야 할 사항 내용 살펴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3가지 기억해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무죄 운동으로 들어갑니다. 자, 무죄 운동에 3원칙이 있습니다. 무의 원칙, 무의 원칙, 선취의 원칙, 참가의 원칙. 이 3가지가 무죄 운동의 3원칙이라고 부르고요. 무의 원칙은 사고 재해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없애버리자. 이런 이야기고, 선취의 원칙은 무죄 무질병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기 전에 위험 요인을 발견, 해결하자. 참가의 원칙은 전원이 무죄 운동에 적극 참여하자. 구성원 전체가 참가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적극적으로 참가하자는 이야기고, 자, 무의 원칙과 선취 원칙을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무의 원칙은 우리 사업장에 위험 요인이 없도록 하자는 거예요. 없도록 하자는 거고, 선취 원칙은 내가 어떤 작업이나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위험 요인이 있는가를 살펴봐라는 이야기죠. 살펴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취의 원칙이다. 무죄의 무질병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기 전에 위험 요인을 발견, 해결하자. 무의 원칙과 선취 원칙. 무의 원칙이 더 광범위한 이야기예요.
무의 원칙이 더 광범위한 이야기고 선체의 원칙은 내가 어떤 행동이나 작업을 하기 전에 주변의 상황을 살펴봐라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여기는 사전에 이렇게 용어가 더 광범위한 말이고 요거는 시간적으로 아주 가까운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기억할 때는 무제운동의 3원칙이잖아요. 무선참, 무선참, 무선참에서 기억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무와 선치의 의미만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시면 되겠죠. 무선참. 3원칙이라고 합니다. 다 뒤에가 원칙 붙었으니까 3원칙이죠. 자, 무제운동의 3요소라고도 부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3요소라고도 하고 세기둥, 3기둥이다라고도 부릅니다. 무제운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이 일치가 돼야 돼요. 세 가지 요소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자, 가장 큰 원이 있잖아요. 가장 큰 원이 뭐예요? 최고 경영자예요. 사업주의 안전 경영을 하겠다는 마인드가 갖추어져야 된다. 최고 경영자가 안전 경영을 하겠다는 마인드가 갖추어졌을 때 바탕이 깔아진 거예요. 그 속에서 중간관리자와 근로자가 안전활동에 사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적극적으로 안전활동을 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무죄가 달성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최고 경영자가 큰 바탕을 깔아주고 관리감독자는 사업주의 안전경영 방침을 받들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서 자율활동의 활성화해서 자발적인 안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근로자가 해야 할 역할, 관리감독자가 해야 할 역할, 경영자, 사업주가 해야 할 역할. 이 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을 때 무죄가 되지. 이 중에서 어느 하나만 어긋나도 무죄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라고 보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무죄 운동의 3기둥은 세 가지 요소인데 가장 큰 원이 누구예요? 사업주예요. 그러니까 사업주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매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업주의 생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간관리자가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에 신경을 안 쓰는데 뭐 비용적인 거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나 이런 거 청구하면 사업주가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죠. 거기다 왜 돈을 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관리자가 역할을 못합니다. 사업주가 틀어버리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가 틀어지잖아요.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대해서 신경을 막 쓰고 있어요. 신경을 쓰고 투자도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자가 무엇을 진행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어버리면 여기서 중간에 끊어져 버린 거죠. 관리자까지 근로자까지 못 가고요. 그래서 관리자도 안전보건에 대한 마인드가 열려 있어야 되고 안전보건의 수행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우리 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안전보건에 대한 내용도 조언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사업주한테. 그래서 너무 이쁨만 받으려고 하면 안전관리자는 이쁨을 받으려고 하면 못합니다. 안전관리자는 사업주하고 근로자하고도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사업주하고도 부딪혀버리면 이 사람 지쳐버리죠. 그래서 안전관리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위치에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사업주의 안전경영에 대한 안전하게 내가 사업장을 운영하겠다. 이런 마인드와 적극적인 투자, 지원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안전관리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부류를 최고 경영자, 직장 자주활동의 활성화 여기는 근로자의 역할이죠. 라인하의 철저한 안전관리, 라인하의 철저한 관리는 관리자의 측면이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세 요소가 일체가 됐을 때 무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3기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3원칙, 무선참 3원칙이 결합이 돼서 무죄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자, 9번입니다. 무죄운동 추진 중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여도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 자, 우리 사업장이 무죄 사업장을 쭉 가고 있었는데 우리 회사에서 축구 대회를 체육 대회를 했어요. 근데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근로자가. 그러면 산재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산업체 산재 대상이 돼요? 안 돼요? 네, 산재 처리는 돼요. 회사에서 주최한 운동 경기에서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런 골절 사고가 나면 산재는 처리가 됩니다.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무죄 사업장에서의 무죄로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산재로 인정이 된다는 말은 재해잖아요. 재해인데 무죄 운동에서는 이런 운동 경기 중에 발생한 재해는 재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유지가 됩니다. 무죄가 유지가 돼요. 산재는 인정받습니다만. 자, 그런 내용이에요. 운동 경기 등 각종 행사 중에 발생한 재해 이것은 무죄를 깨는 조건이 아니다. 그런 재해가 아니다. 업무하고 관련된 게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출퇴근 도중 이것도 실제 직접 업무하고 관련된 건 아니기 때문에 무죄 운동을 깨는 조건은 아니다. 업무 시간 외에 여기도 업무하고 상관이 없죠. 업무 수행 중에 사고 등 천재지변. 업무 수행 중에 발생된 사고인데 이게 뭐 때문에? 천재지변 때문에 일어나면 이것도 무죄를 깨는 조건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네 가지 뭡니까? 정리합시다. 출퇴근 도중, 그다음에 운동 경기, 그다음에 업무 시간 외에 발생한 재해, 그다음에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 이런 것들은 무죄에서는 재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산재 처리는 될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는 지금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도 경로만 규정된 경로를 이탈만 하지 않으면 산재로 다 인정을 받고 있죠. 산재 범위가 넓어졌어요. 근데 무죄에 있어서는 이렇게 업무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면 재라고 안 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0번입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 순서입니다. 자, 위험성 평가라는 것은 각 사업장, 자, 한 번 정도는 회사 다니신 분들은 위험성 평가가 뭔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공공기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뭐 공사라고 뒤에 공사가 붙어 있는 한국전력공사 이렇게 부르는 공사. 공사도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 수준을 확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공기관 안전 관련돼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위험성 평가 실시 순서라 해서 위험성 평가를 해봤냐 안 해봤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위험성 평가가 뭔지도 아직 모르는 사업장, 일반 사업장은 다 알아요. 건설 현장도 알고 제조업도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좀 열애인 대상이 됐었거든요. 물론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하고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업체들도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데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다. 위험성 평가 실시 순서 해서 대상 선정을 먼저 합니다. 우리 공장에 있어서의 공정상에서 또는 우리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상의 절차들 중에서 평가 대상의 선정, 뭘 할 거냐, 위험성 평가 대상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대상 선정이 된 다음에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 위험 요인에 파악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해야 되고 위험성을 추정합니다. 그 다음에 위험성을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시행하고 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존해서 근로자에게 이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 순서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평가 대상 선정입니다. 평가 대상을 선정을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위험성을 추정을 합니다. 위험성 추정. 그 다음에 위험성을 결정을 합니다. 위험성 결정해서 줄여서 위험성 결정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위험성 결정. 그 다음에 위험성 감소 대책.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종료한다는 이야기죠. 예, 기록 보존하고 종료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순서가 됩니다. 위험성 평가. 공정은 가능한 한 세부 공정을 가지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를 하는 게 맞고요. 이제 강도하고 또 빈도하고 두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예, 위험성 값을 결정을 하죠. 예, 위험성의 추정해서 그게 위험성이 큰지 작은지를 판별을 해가지고 집중 관리 대상인지 일반적 관리 대상인지 보류 대상인지 이런 걸 판단해서 개선을 해 나가라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위험성 평가가 이제 가장 현장에 밀접한 평가예요. 가장 작은 것들부터 세세하게 볼 수 있는 평가이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가 이제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평가, 수시평가 이렇게 평가가 나눠져 있죠. 매년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되고 공정이 변화가 되면 수시평가를 하게 돼 있죠. 수시평가. 또 최초평가, 맨 먼저 하는 평가를 최초평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기평가를 하게 되고 자 그런 내용들로 담아져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는 위험성 평가 단계만 좀 봐놓자. 제일 먼저 뭐 한다?
공정 선정을 해라. 어떤 공정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는지 공정 선정을 하고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해봐라. 어떤 위험이 있는가를 알아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을 하고 위험성 결정을 하고 부족한 부분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을 하고 그래서 되돌림을 통해서 위험성 평가를 종료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순서 내용 대표적인 위험성 평가 실시 순서입니다. 자, 인간 에러의 배후 요인, 4M이라고 부릅니다. 맨,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 너무 간단한 내용이고요. 4M, M자로 시작된 네 가지요. 맨,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에서 맨은 인간이죠. 예, 사람. 기계 설비, 미디어, 정보입니다. 작업에 대한 정보. 매니지먼트, 관리죠. 관리.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한 인간 에러의 배후 요인이 있다. 그래서 인간 에러의 배후 요인 4M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맨,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 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죠. 인간 에러의 배후 요인은 인간이 실수를 하게끔 하는 배경이에요. 배후, 뒤에 있는 요인. 내가 작업을 하는데 내가 실수를 하게끔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동료의 영향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라는 의미는 주변 사람이에요. 나를 뺀 주변 사람. 나 자신이 아니에요. 나를 뺀 주변 사람을 배후 요인이라 하지. 내가 내 자신의 배후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나를 뺀 주변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 때문에 내가 실수를 하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고요. 머신, 기계입니다. 기계의 결함이죠. 기계 결함이 실수의 배후 요인이 된다. 설비 이상에 있어서의 어떤 결함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에러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요. 미디어에서 작업 정보 방법 이런 것들이에요. 예. 작업 방법이나 정보, 이 작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관리가 부족해서 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 에러의 배후 요인, 4M 이렇게 부릅니다. 예. 자, 인간의 배후 요인 4M 뭔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된다. 이 맨이 나를 뺀 주변 사람이다. 이 말만 좀 조심하면 돼요. 나를 포함한 게 아닙니다. 자, 12번. 위험 예지 훈련의 4라운드. 문제 해결 4라운드. 현본 대목. 일단 이렇게 정리해 버리세요. 현본 대목. 그래서 현상 파악, 본질 추구, 대책 수립, 목표 설정을 말합니다. 현상 파악, 본질 추구, 대책 수립, 목표 설정, 달성. 이렇게 부르는 거. 이걸 문제 해결 4라운드 이렇게 부릅니다. 현상 파악이니까 어떤 위험이 잠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본질 추구는 이것이 위험의 포인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대책 수립은 대책을 말하고 목표 달성은 이 대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책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의 행동 목표로 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점 실시 항목 원포인트 지적 확인한다. 중요 위험 요인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서 이것을 지적 확인한다. 아, 이것이 포인트구나. 위험의 포인트구나 하고 지적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합니까? 지적 확인을 하고요. 여기에서도 지적 확인을 합니다. 자, 지적 확인을 하는 단계가 2단계, 4단계입니다. 2단계는 위험, 찾아놓은 위험들 중에서 핵심 위험 요인을 찾는 거고 대책들 중에서 핵심 대책을 우리의 목표로 삼는 거고 그래서 지적 확인을 2번 하게 된다. 2라운드, 4라운드. 위험에 대한 지적 확인 2라운드. 대책에 대한 지적 확인 4라운드. 행동 목표에 대한 지적 확인 4라운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좀 더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지적 확인 단계는 2, 4단계가 지적 확인 단계다. 기본적으로 뭐 단계, 이 4라운드를 알고 있냐 물어보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현본 대목 하면 끝. 13번 브레인스토밍에 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의 4원칙. 브레인스토밍 두뇌 폭풍이라고 부르는 4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의 4원칙도 뭐 내용이 어렵지는 않죠. 비자 대수. 자, 대수. 항상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혼자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외우시겠죠. 그런데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드려버리잖아요. 재미없게. 비자 대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재미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은 이 비자 대수라는 게 브레인스토밍 비자 대수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실기시험에 어쩌다 안전관리론에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우리 산업안전 관련 1과목은 2차 필답형에서 한두 문제는 뭐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 중심으로 나오는데 가끔씩 이게 드물게 나온 것들이 언급된 내용들이 2차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때 지금 해놨던 이런 내용들이 브레인스토밍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안 돼야 된다. 비자대수 이렇게 나와야 돼요. 현본 대목 이렇게 나와야 돼요. 유사계 불사, 세관기 직사, 아관 작전사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것을 쓰는 연습을 2차 때는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비자대수에서 비자로 시작된 거 비판금지 이렇게 어설프게 지금은 진행하더라도 실기시험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다 도움돼요. 그래서 비자대수라는 말로 정리하시고 써보셔야 된다. 비자대수 비가 뭐였지? 안 쓰더라도 머릿속으로 비가 뭐였지? 안 보고도 내일 모레 계속 반복해서 비자대수 이렇게 해서 이거 브레인스토밍 4원칙이 비자대수인데 비가 뭐였지? 자가 뭐였지? 반복하셔야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기 준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대량 발언. 대량 발언이라면은 브레인스토밍 할 때는 말하는 양에 대해서는 제약을 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수정 발언. 옆에 사람이 말한 거에다 덧붙여서 말하는 것은 수정 발언이라고 해요. 좋은 거죠? 그것도 좋은데 여기에다 여기까지 더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수정 발언. 비판 금지. 옆에 사람이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뭐라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자유분방. 분위기가 자유스러워야지 말을 많이 하죠. 대량 발언에 자유분방, 수정 발언, 비판 금지. 이 네 가지가 브레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회의입니다. 그때 브레인스토밍을 실시를 합니다. 자, 비자, 대수 이렇게 하고 정리하면 끝. 자, 14번 터치앤콜. 사업장에서 많이 하죠. 특히 건설 현장에서. 작업 현장에서 같이 호흡하는 동료끼리 서로의 피부를 맞대고 느낌을 교류하는 것이다. 피부를 맞대고 같이 소리치는 행동은 일종의 스킨십이다. 스킨십으로 팀의 일체감, 연대감을 조성할 수 있고 동시에 대내 구피질에 좋은 이미지를 불어넣어 안전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터치앤콜 이것을 스킨십을 통한 위험 예지 활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터치앤콜 해서 작업장에서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엄지손가락을 다 잡죠. 그렇게 앉아가지고 우리 행동 목표나 구호를 외치고 하는 이런 행위를 터치앤콜이라고 부릅니다. 터치앤콜이 뭔지 스킨십 이 말이 좀 포인트예요. 문제에서 스킨십 이 말 나오면 터치앤콜 설명하려고 문제를 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BM 툴박스 미팅 15번은 여러분들이 툴박스 미팅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안전활동 중에 하나죠. 툴박스 미팅에서 팀원들이 모여서 짧은 시간 동안에 팀원도 10인 이내로 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작업 전에 하고 작업 후에 팀 미팅을 하는 것을 TBM이라고 부릅니다. 제일 먼저 상호 인사에서 도입 단계가 있고요. 도입 단계, 점검 단계, 정비 점검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작업 지시, 그 다음에 위험 예측 또는 위험 예지라고 부릅니다. 지적 확인 단계 또는 확인 단계 이렇게 부릅니다. 지적 확인이라고도 하고 확인 단계, 도입 단계, 점검, 작업 지시, 위험 예지, 지적 확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5단계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 툴박스 미팅은 작업 전 약 5에서 15분 정도, 팀원은 5에서 7인 정도가 적합합니다. 작업 후에는 3에서 5분 정도, 3에서 5분 아주 짧게 하죠. 작업이 이제 끝났으니까 5분 정도 이렇게 실시하는 점검을 말합니다. 작업 전 5에서 15분, 작업 후 3에서 5분, 5에서 7인 정도의 팀원들이 모여가지고 위험 예지 활동을 하는 것을 TBM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간단한 설명이 되겠죠. 자, 인원도 물어본 적이 있고요. 시간도 물어본 적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이제 10인 이하로만 팀원들 중심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툴박스 미팅 내용을 알고 있냐. 자, 5단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인데요. 예제입니다. 라인형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되겠어요. 안전 조직에는 세 가지가 있다. 라인형, 스텝형, 라인 스텝 혼합형이 있다. 근데 라인형은 일단 가장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됐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면 100인 이하 사업장을 이야기한다. 100인 이하 사업장이고 안전부서가 있다 없다? 안전부서가 없다. 안전부서가 없으니까 생산 라인이 안전과 생산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가지고 있다.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그래서 업무가 과중해질 염려가 있다. 과중해질 염려가 있다. 이런 내용들로 정리됐던 게 라인형이죠. 명령 개통과 조언이나 권고적 참여가 혼동되기 쉽다. 이 말은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명령인지 권고적 참여인지 조언인지 이런 것들이 혼동된다. 이 말은 안전부서의 말이 안전부서에서 하는 말이 명령인지 조언인지 헷갈린다는 말은 안전부서가 힘이 세다는 거예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힘이 세다는 거죠. 안전부서의 권한이 막강해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안전부서의 권한이 제일 막강한 조직이 무슨 조직이었어요? 라인, 스텝, 혼합형이었죠. 라인, 스텝, 혼합형의 조직입니다. 생산부서에 마찰이 일어나기 쉽다. 마찰이 일어나는 것은 생산부서는 안전에 대한 책임이 없는데 안전부서에서 안전조치에 대한 명령이 떨어지면 생산부서에서 협조를 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찰이 생긴다. 무슨 형? 스텝형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규모 사업장. 명령 개통이 간단 명료하다. 명령이 간단 명료하게 전달된다. 라인형은 안전 지시, 생산 지시를 누가 한다? 사장님이 한다. 그래서 사장님이 한 지시니까 토를 답니까? 안 답니다. 명령이 간단하다. 맞습니다. 라인형의 특징입니다. 라인형. 생산 부분에는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 라인형은 조직에 권한이 있죠. 생산 부분에 대한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다? 없으면 무슨 형에 대한 조직입니까? 스텝형 조직입니다. 그래서 라인형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은 답은 3번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해결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노파십에서 말씀드리면 요 문제의 답이 3번이잖아요. 이게 간단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것만 막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다른 내용들이 무슨 조직에 대한 선택인지 체크를 해보시고 제가 한 거하고 맞는지 내가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도록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같이 풀면서 이것은 라인형 조직의 특징이네, 이건 스텝형 조직의 특징이네 스스로 판단하시고 제가 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뭐가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요. 라인형 조직이잖아요. 답은 3번입니다. 답이 1번으로 돼 있어요. 3번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2번입니다. 안전점검의 종류 중 태풍이나 폭우 등의 천재지변이 발생한 후에 실시하는 기계기구 설비 등에 대한 점검. 자,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제가 태풍이 오면은 실시하는 점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 일단은 정기점검은 기간이 정해진 거죠. 기간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매달, 월별로, 분기별로 하는 점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해당되지 않죠. 수시점검은 작업 전중하는 거예요. 작업 전중인데 태풍이 올 때 하는 점검이 뭐냐 물어본 거예요. 특별점검 맞습니까? 맞습니다. 임시점검은 설비에 뭐 있을 때 이상 발견 시라고 했어요. 기계 설비에 이상이 발생이 됐을 때 하는 점검이 임시점검이다. 이렇게 불렀죠. 답은 3번으로 가야 됩니다. 특별점검이 맞다. 3번입니다. 위험예지 훈련의 문제 해결 4라운드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문제 해결 4라운드 요거 보고 현, 본, 대목 현, 본, 대목 목표 설정이 나와야 하는데 원진 결정 엉뚱한 게 들어와 있죠. 여기도 답이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현본 대목이란 말이 입에 익으신 분들은 이 문제 갖고 고민 안 하죠. 이걸 뭐 한참 쳐다볼 내용은 아니고요. 산업재해 기본 원인 중 작업 정보, 작업 정보니까 뭐예요? 미디어죠. 예. 작업 정보니까 미디어에 해당합니다. 작업 방법, 작업 환경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이 뭐냐? 기본 원인에서 산업재해 기본 원인 또는 인간 에러의 배후 요인 이렇게 불렀던 맨,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 맨,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작업 정보는 미디어죠. 네, 미디어. 여기도 답이 3번입니다. 서로 손을 얹고 서로죠. 예, 서로 손을 얹고 팀의 행동 구호를 외치는 무제운동 추진 기법의 하나로 스킨십 이 말 나오면 뭐라고요? 터치앤콜. 스킨십 나오면 터치앤콜이 답이 된다 하고 답은 이미 찾았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브레인스토밍 현본 대목이었죠. 비자 대수였죠. 브레인스토밍의 4원칙 비자 대수. 지금 여기서 스킨십 나오면 터치 앤 콜 이렇게 불렀습니다. 답은 1번으로 쉽게 찾을 수 있죠. 이런 용어들 설명하는 거. 3번, 4번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없죠. 6번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의 4원칙, 비자 대수. 비자 대수. 비자 대가 없죠. 여기 틀렸다는 얘기고 대수. 비자 대수. 맞는 거예요. 찾으라 했으니까 답은 1번에서 나와버렸어요. 비자 대수. 비판 자유예요. 비판 금지예요. 금지죠. 여기도 틀렸네. 뒤에를 제가 안 읽었습니다만. 자, 어쨌든 비자 대수에서 뒤에 말을 알고 있는가 물어본 문제가 됩니다. 답은 1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네요. 자, 7번입니다. 다음은 무죄운동 이념 중 선치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가 선치의 원칙이란 말의 의미가 뭐였어요? 선치는 미리 행동하기 전에 이런 말이었죠. 전에 위험 요인을 없애자 하는 내용이었어요.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사고의 잠재 요인을 사후에 파악하는 것. 사후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로자 전원이 일체감을 조성하여 참여하는 것. 이것은 참가의 원칙이네요. 참가하자 그랬으니까 참가의 원칙이죠.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 파악하여 재해를 예방 또는 방지하자라고 부르는 거. 자,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한 무의 원칙이네요. 관리 감독자 또는 경영층에서의 자발적 참여로 안전활동을 촉진하는 것. 관리 감독자나 경영층에서의 자발적 참여로 안전활동을 촉진하는 것.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여를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참가의 원칙이에요. 3원칙 중에서 판단한다면. 그럼 참가의 원칙. 3번이 무의 원칙이에요. 여기는 사후에요, 사전에요. 사전에 파악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가 말이 되는 거니까 여기 사후라 해서 대상이 안 되죠. 그러면 남아있는 게 답을 찾아야 되는데 선치의 원칙은 뭐라고 했어요? 행동하기 전이라고 했잖아요. 행동하기 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답 뭐로 해야 돼요? 행동하기 전이나 무의 원칙. 이 무의 원칙이라고 제가 썼던 사전에 발견 파악하자.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 파악하여 재해를 예방하자. 이 말이 결국 무의 원칙의 의미가 선치의 원칙의 의미보다 좀 더 넓은 의미다 이 말이죠. 선치의 원칙은 시간적으로 좀 가까운 거고 무의 원칙은 좀 더 포괄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답을 3번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행동하기 전이라고 확실하게 나와버리면 그게 답이지만 지금은 무의 원칙과 선치의 원칙의 경계가 애매하다는 것을 문제로 지금 내버린 거죠. 답 3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참가의 원칙과 또 사후라는 말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무의 원칙과 선치의 원칙이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답을 3번으로 하셔야 되고 실제로 이제 구분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된 문제죠. 8번입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사용자 위원 구성원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제 알아요. 자, 줄여서 산보위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산보위라는 것은 아는데 이 산보위에는 위원회잖아요. 위원회니까 이 위원회는 구성이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사용자 위원하고. 자,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위원까지는 구분을 안 해놨죠. 그래서 사용자 위원하고 근로자 위원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럼 사용자 위원회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가 되냐면 사업의 대표자. 사업의 대표자는 사용자 위원이죠. 근로자를 사용하는 위원이죠. 그 다음에 관리자들이에요. 그래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 다음에 각 부서 부서장, 구인 이내입니다. 구인 이내. 그래서 부서장 구인 이내인데 대표가 부서장 9명, 구인 이내 부서장을 선임을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 위원이 됩니다. 이게 사용자 위원이고요. 산업보건이 산업보건의가 있으면 의사가 있으면 회사에 산업보건의도 해당이 되고요. 근로자위원회는 근로자의 대표. 네,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의 대표가 되겠죠. 근로자 대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명예감독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회사 다니신 분들은 명예감독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들 중에서 명예직으로 근로감독관의 명예직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감독관의 역할을 보조하는 또 사업장에 관련된 업무를 실제로 명예감독관이 이제 법으로 정해졌죠. 명예감독관이 할 수 있는 업무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근로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위원은 간단하죠. 근로자 대표, 명예감독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그다음 9인 이내 근로자. 나머지 관리자들은 다 사용자위원회에 해당이 돼요. 동수로 회의를 하고 분기마다 한다고요. 자, 이랬을 때 사용자 구성원이 아닌 것은 안전관리자, 사용자위원 측이죠. 보건관리자, 사용자위원 측이에요. 그다음에 산업보건위도 사용자예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위원입니다.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대해 이 내용 교재에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메모를 한번 해놓으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메모를 해놓으시고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하고 나눠지는데 관리자라고 붙어있는 사람들은 전부 사용자위원이구나 라고 보셔야 되겠고 명예감독관에서 감독관인데 근로자위원이구나 사용자위원이 아니구나 이 내용이 이제 좀 조심스러우니까 문제로 낸 거죠.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입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보라는 이야기죠. 안전관리자 업무. 사업장 순회점검 합니까? 순회점검 합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자 조언 지도한다. 통계 유지 합니다.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환기장치 내용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자, 여기는 보건이에요. 자, 환기장치가 있다라는 것은 작업장 내에 유해물질이 있다는 이야기죠. 유해물질이 있다는 이야기고 이 유해물질을 사람이 마시면 질병이 생기죠. 질병.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은 보건관리자의 역할이다. 보건관리자하고 연관.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국소배기장치도 보건 쪽이고요. 보건관리자가 해야 할 일이고 MSDS라고 부르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있잖아요. 이 MSDS도 우리 안전관리자의 직무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보건관리자의 업무입니다. 보건관리자의 업무. 보건관리자가 이런 배기제, 환기장치, 국소배기장치, 그다음 MSDS 이런 것들을 보건관리자가 챙겨야 될 부분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MSDS하고 환기장치 관련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안전교육 실시해야 되죠?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면 답은 쉽게 3번이 해당되고 3번은 보건관리자와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9번입니다. 10번입니다. 위험예지 훈련 중 작업 현장에서 그때 그 장소의 상황에 적응하여 실시하는 것. 그래서 이 말을 그 장소의 상황에 적응하여 실시한다. 그래서 즉시 적응법이라고 하죠. 네. 즉시 적응법 이렇게 부르죠. 이 즉시 적응법을 뭐라고 해요? TBM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앞에서 했던 TBM에서 툴박스 미팅을 이야기합니다. 위험 예지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위험이죠. 위험 예지 훈련에서 TBM을 말하고 있다. 자, 시나리오 역할 연기법 뭐 1인 위험 예지 훈련은 혼자서 하는 거예요. 1인이 실시하는 겁니다. 위험 예지 훈련을. 그래서 일반적인 위험 예지 훈련에 TBM은 이제 팀원들이 하는 거였죠. 문제 내용상 작업 현장에서 즉시 적응하여 현장 사무실에서 팀원들이 하는 위험 예지 활동 뭐냐? TBM이다. 답 2번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답은 이렇게 2번 선택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부터 다음 강좌에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